못하고는 못하고 다 못하죠. 글쎄요, 저도 이제 그런 시스템을 핸들링 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이틀을 거쳐서 암호화 시키고 다시 DB에 넣었다가 빼서 분석하고 뭐 서머리하고 그러니까 마이닝 돌아가고 그리고 무슨 또 데이터 나오면 또 그거 가지고 뭐 서비스로 열고 한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들을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개발 딜이 뭐 엄청나게 많아요. 인원이 많고 되게 특수한, 저도 얘네들이 뭘 하는지 모를 정도의 특이한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을 한번 하드으로 다 바꿔본 적이 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솔루션을 안 쓰고 하는 거였고요. 안 쓰고 하는 거였고, 그리고 저희가 하지 않았던 영역을 핸들링하는 게 가장 어려웠거든요. 아마 현장에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가깝게 요소들을 보면 지금 보시면 김영준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가보시면 거의 다 아마 아키텍처 수립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만큼 어렵거든요. 근데 그 가장 못하는 부분을 굳이 물어보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뒷부분에 이 하둡이 들어오면서 만약에 하둡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하면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은 마이닝 쪽하고 마이닝이 좀 가까울 것 같아요.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건 제가 솔루션 하나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하드으로 좀 어려운 거는 아마 분석 쪽에서도 알고리즘 쪽에 좀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를 들면 서머리 같은 거는 하이브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간단하게 몇 년씩 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코드의 분석 기능 같은 거는 거의 힘들어요. 근데 메뉴리스로 다시 짜는 건 다시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기존에 있던 알고리즘 만든 회사는 싱글 머신에서 더 좋은 걸 내기 위해서 저 좋은 새로운 알고리즘 적용할 수 있겠지만 하드웨어에서는 그 새로운 알고리즘이 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구성상. 알고리즘의 특성상 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적절한 걸 선택해서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아레나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다른 사람들은 다른 얘기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는데 여하튼 제가 봤을 때 다 걷어내면 결국 뒷단에 분석하는 알고리즘 쪽, 이쪽은 아무래도 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쪽이 솔루션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해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그래서 마우스 같은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단순하죠. 그거를 우리가 인터페이스 같은 거 연결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클러스터링을 한다고 해서 그게 결과를 도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클러스터링을 한다고 해서 뭐 특정 분류의 군집을 만들어서 유사한 성향을 가졌다고 뽑아놨지만 그거 서비스를 활용하기 전까지는 그 뒤에도 뭐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런 걸 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필요한 알고리즘을 다른 걸 써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별도의 분석 모듈을 또 돌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만 가지고는 된다고 좀 보진 않습니다. 추천 알고리즘 굉장히 만들어봐야 거기 숫자 잘못 넣으면 다 맞짱 꽝이거든요. 데이터 특성 모르면 꽝이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보다 좀 더 크게 해석을 하면 알고리즘 플러스 그 앞뒤에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없고 그리고 그쪽 분야는 앞으로도 서비 현장에 가서 그런 데이터 만들어보기 전에는 구현해보기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쪽은 솔루션 하시기도 가만히 보면 좀 어려운 분야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테크니컬한 사람이 사실 들어가서 좀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개발도 해야 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쪽 분야는 거의 국내에서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분석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죠. 애널리틱스로 빅데이터를 끌고 가면 답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작은 거라도 실천하고 모으고 실천해서 결과를 작은 거라도 내는다. 그럼 결과가 없더라도 미래를 플랜을 보고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보면 다 증권사 한번 가봤더니요. 증권사는 겁내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한 300억 써가지고 CRR을 했는데 조졌대요. 몇 년 전에. 그래서 다 잘리고 그리고 난리가 났대요. 그때 당시 CRM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지금 빅데이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뭐 분석하면 기가 막히게 나온다. 이런 거 다 해서 사업을 했대요. 다 믿고. 개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그때랑 똑같은데 뭐 결과는 똑같은 거다. 결과는 똑같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당장 할 수 없고 지금 그냥 기술만 이해하자. 이런 정도 수준이 가는 거죠. 큰 회사들. 그러니까 큰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 다 해봤어요. CRM이나 이런 거 분석을 다 해봤다고요. 해봤는데 물론 뭐 매주도 하고 앱도 썼겠죠. 하지만 결과를 제대로 뽑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례가 나와야 좋은 것도 할 텐데
좋은 사례가 잘 안 나와놨으니 어렵겠죠. 결국은 이제 분석 쪽이 결국은 타겟팅이 되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모아서 한번 작은 거라도 해보는 트라이를 먼저 해보시라고 합니다. 돈이 뭐 1억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작은 거라도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직이 지금 그것도 무서워요. 개발자들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까 그 질문은 지금 KT의 솔루션 딜리버리 하고 있는 넥사이 KT의 이런 솔루션 딜리버리 하고 지금 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약간 좀 애매한 얘기네요.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빅데이터 처리를 제일 어려운 게 저희도 사실은 거기 이제 깃발 하나 꽂아가지고 그쪽에 흘러가는 데이터 분석해서 우리한테 같이 이게 뭘까 이런 걸 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막 대화를 해보면은 팀 간에도 그 무슨 실적이 다르게 측정을 하나봐요. 그래서 내 데이터는 저 팀을 주면 안 돼요. 팀장들끼리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도 안 되는 거야. 뭐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좀 더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아까 약간만 옆으로 약간만 이제 주제를 약간 비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좀 어려운 점이 우리나라는 닫혀있는 데이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 데이터 이런 것도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 데이터가 기록된 날짜하고 지역하고 날씨만 봐도 굉장히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데이터들이 다 닫혀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로컬라이즈 된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빅데이터가 되려면 어떤 조합된 정보에 의해서 좀 더 가치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그런 부분도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가 생각할 땐 KT도 SK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고 또 하나는 대기업이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과 어떤 중소기업의 어떤 테크놀로지 회사가 결합이잖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NTT 도코모라는 회사가 있는데 스마트폰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진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그 사진 자체를 쉐어링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오라클럽은 걔네들이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에 있는 카우치베이스라는 회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회사가 끼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솔루션을 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죠. 사람을 뽑죠.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가게 됩니다. 그런 게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기술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술자가 가서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어떤 빅데이터 어떤 솔루션을 못 내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이제 좀 해결이 되면 괜찮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하는 모든 저는 가정은 그런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저희 예전에 한번 할 때요. 데이터 20군데를 모으는데 20군데 이상을 모으는데 한 군데랑 협의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리고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 끌어올려도 한 군데랑 얘기를 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리는데요. 그건 아주 긍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서 데이터 좀 주세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부서간 사람이 우리 걸 너희한테 왜 주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줘도 너희 뭐 할 건데 이거 가지고 이상한 색감형 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걸 준다는 것 자체는 그런 정치적인 논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스템적으로 보면 연동을 해야 돼요. 연동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큰 회사 같은 데 가면 연동하려면 SKT도 굉장히 네트워크가 복잡하고 KT도 복잡할 텐데 많이 얼려 들어오는 것부터 데이터 센터까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 거 푸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할 때는 아무리 빨라도 망 연결하는데 한 달. 아무리 빨라도 망 연결하는데 한 달이에요. 데이터 줘. 그래서 OK 떨어지는데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보통 안 되고, 그럼 뭐 3개월? 이 정도는 일도 아니라는 거죠. 또 데이터가 들어와야 일도 할 거 아니에요. 데이터 안 들어옵니다. 2달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다 나중에 찔끔 데이터 못 좀 줘요. 네. 그러면 또 뭐 해보라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만큼 데이터 연동이 어렵거든요. 실제로 가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이제 클리어하지도 않고 쉽지가 않고요. 말씀하신 사람 가지고 그렇게 일을 시키니까 SI 프로젝트가 돼버리는데 또 솔루션 좋은 해결책이 안 나오고 SI가 돼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막 두드려 패가지고 결과 나오게 해서 뭐가 나오면 그러면 좀 이따가 없애버리죠. 네, 장사 안 되면 없애는 거예요. 대충 돌다가 또 리뉴얼하고 저희 차 좋아하잖아요. 차세대. 차세대 하거든요.
8세대, 9세대 때가 있잖아요. 정말 웃기는 거죠. 제가 가서 보면은 이런 게 아마 저만 문제, 저희만 문제가 아니고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가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좀 하기가 어려워요.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엔지니어적인 질문을 좀 해도 되나요? 네. 네 가지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 저는 하드 가지고 일단 그냥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그 저가 장비로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는데, 그럼 저가 장비의 하드웨어의 사양을 어느 선을 봤을 때 이 정도 선에서 그 장비를 사용해도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로브 수집을 하는 도구가 어떤 그 도구들이 좀 베스트 프랙티스를 좀 제공을 해주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로브를 수집을 했다면 그 파일 시스템에다가 이제 라이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라이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슈가 생길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그래서 그 쓰기의 성능이 좀 높은 그런 도구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 좀 아시는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BITW 그쪽 도구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함에 있어서 뭐 상용 솔루션이나 아니면 오픈소스 솔루션 아니면은 뭐 필요하다면 이제 인하우스로 개발을 했을 때 어떤 도구들을 좀 참조해볼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많은 좀 질문을 들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저가는 좀 책에 적었다니까 제가 어디 같은데. 네. 한번 각사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경험. 네, 저희는 정말로 싼 것습니다. 저희 고속주만 1억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정말 싼 것습니다. 조립장비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뭐 조립장비를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장비 사면 투유 장비, 하드 장비만 기준해서 뭐 검색 장비도 있고 한데, 검색은 SSD 쓰고 뭐 이렇게 하지만 하드 장비가 왔을 때는 투유 장비에 CPU 코어가 코드가 한 개 들어가든 두 개 들어가든 그거는 좀 그 작업을 더 많이 돌리는 작게 돌리는 좀 틀린 것 같고요. CPU가 4코어나 8코어 들어가고, 메모리가 8개에서 16기가, 이거는 뭐 12코어까지 좀 틀릴 것 같고요. 그럼 디스크는 한 8개 정도, 그래서 2테라나 이런 8개 정도 뽑고, 뭐 그 정도로 구성을 하게 있어요. 그러면 뭐 벤더는 한 1000만 넘겠죠. 벤더급들은 그 정도면은. 근데 저희는 뭐 조립, 그래서 디스크 매일 깨집니다. 디스크 허가는 깨지고, 그나마 저희는 하드웨어에 감사한 게 디스크 깨지면 디스크는 워런티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교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워런티, 그래서 하드웨어는 좋은 게 디스크 깨져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알람은 디스크 깨지는 거에 알람 별로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깨지면 이제 모아서 이제 그 IDC에다가 좀 교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워런티 기간이 있으면 이제 교체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작은 회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큰 기업들은 보통 또 문제들이 저희가 해보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기업들은 웃긴 게 원가를 절감을 해야 되는데, 하드 같은 경우는 원가 절감을 해서 조립장비에서도 충분히 저희 같은 세계하면 되는데, 웃긴 게 또 구매 프로세스 룰 때문에 무조건 HP, 델, IBM 세 개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자꾸 외국 애들한테 돈 갖다 주는지, 우리나라 엑스파일 장비 조립하는 회사들께서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저희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조립이 좋아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그 고객사에서 그 하드 장비 한다고 샀습니다. 브랜드고요. 프로모션에서 이제 예를 들면 싸게 달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그럼 프로모션 장비 있다고 딱 준 겁니다. 뭐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H 들어가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장비가 납품했어요. 납품했는데 100대가 넘게 들어왔거든요. 전원을 딱 켰는데 이미 세대가 고장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확률이 있다고 하니까 하는데 계속 고장이 나는 거예요, 장비가. 그때 그 장비가 2CPU 8코어, 합치면 토탈 8코어고요. 16기가 하드디스크가 이게 꽤 옛날 이름이고 500기가 4개, 원유 장비였거든요.
쭉 구성을 했는데 얘가 뭐 작업만 돌리면 시도 때도 쭉 고장나요. 커널 빼닝 나고 네트워크도 고장 나고 뭐 이중화에 그냥 맨 왔다 갔다 하고 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도 안 돼가지고 옆에다 이제 그 장비를 여분 장비를 쌓아놓고 입었어요. 예, 하드디스크는 그나마 좀 덜 깨졌는데 말씀하신 하드디스크 워런티가 좋은 걸 사셔야 돼요. 무조건 깨집니다. 실제로 깨져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그 정도가 아니라 보드까지 배치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프로모션 하면은 정말 내 대기업이 때리면, 내놓으라고 때리면은 한 360 정도 나옵니다. 원래 사실 한 500 이상 줘야죠. 훨씬 이상 줘야죠. 그 정도면 사실 거의 대기업이 이제 깡패 수준으로 벤더를 때린 거죠. 절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분에 나올 수 없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회사가 단종시켰습니다. 네. 그 장비를 단종시켰고요. 저희가 쓰는 걸 보고 옆에 팀에서 사고 그 옆에서 산 거예요. 저희는 뭐 엔지니어가 있으니까 유지보수하죠. 다른 팀은 난리가 난 거예요. 상용장비 죽고 막 컴플레인 들어가지고 그 장비 없애고 숫자가 20이 올라가 새로운 장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한 조립하면 저는 그 조립해서 쓰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대신 그냥 막 조립하시면 안 되고 하드웨어 특성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자기네 그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메모리를 많이 쓰나 IO를 많이 익히나 데이터 사이즈는 얼마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장비를 사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오라클에서 나오는 요즘의 장비는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하드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좋은데 메모리가 48기가예요. 네. 그리고 CPU 코어가 12코어, 그다음에 하드디스크가 12개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성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답은 아니지만 필요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고 네트워크도 되게 중요하니까 네트워크 장비 특히 이제 좋은 거 사시는 것도. 근데 대략 싸게 할 수 있습니다. 싸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이 안 해요.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장비가 요즘 나오는 그 내알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자바가 사실은 그 코어를 제대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코어를 제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 누마 아키텍처를 자바가 제대로 못 씁니다. 그래서 메모리도 사실 반씩 쪼개서 별도로 돌려냈을 텐데 그런 예전에 이제 그 펜린 장비로 쓰는 게 그러니까 그 노이즈 브리치가 있는 그 장비를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혹시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요. 근데 하드는 어차피 그 멀티 스레드로 도는 게 아니라 싱글 스레드. 포크로 잡이기 때문에 네,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드 같은 경우는 작업을 실행시키면 포크 시켜서 프로세스가 싱글 스레드 도니까 저희가 이제 대충 프로세스 시킬 때 이 프로세싱을 딱 대략 보면 이제 코어 몇 개에 적합하다는 걸 업무별로 달리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작업, 서머리 작업을 하는데 통화 데이터 서버를 한다. 그러면 뭐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계량 계산해가지고 해보면 메모리 자기가 IO 퍼포먼스로 고려해서 몇 개, 한 장비가 몇 개 띄우겠다 이런 걸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어떤 장비로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자바 쪽에 이렇게 오라클 사이트 가보면 예. 실제로 그 누마 옵션, 핫스팟 옵션이 켜졌을 때 성능이 30에서 40%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걸 안 켜게 되면 사실은 그런 비싼 장비를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해보면 옛날 장비 가져오거든요. 좀 이제 문제는 그 하드북을 쓰기 위해서 장비를 달라고 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가지고 슈퍼덤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슈퍼덤을 막 주니까 이제 이게 리눅스가 깔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OS가 깔려서 H 뭐 OS, 예. 그러니까 S 뭐 그 OS 이런 것들만 노는 거예요. 다 주면. 제가 그런 데서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오라클의 안에 오라클 같은 경우는 안에 JDK가 오라클을 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라클 얘기도 해서 오라클 그 리눅스 OS를 깔게 되면 실제로 센트 OS하고 버전이 다릅니다. 커널이. 네. 커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오라클 저는 이제 오라클 그 OS 자체를 좀 믿지를 않는데 왜냐하면은 실제로 하도 돌려가지고 가만히 놔뒀더니 이게 한 일주일에 한 대씩 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5주 정도 지나니까 한 10대 올렸는데 반이 이상해져 있어요. 커널을 보니까 오라클 아무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해보면 하드웨어하고 그 다음에 센트 OS든 오라클이든 자기가 한테 맞는 어떤 그런 거를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우분투 썼거든요. 우분투 써서 잘 썼어요. 근데 우분투 쓰다 보면 고객들이 기겁하거든요.
무조건 센터 따라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좋은 조직들은 경험 있는 조직들은 맞춰서 써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맞춰가지고 잘 좋은 버전에 맞춰서 잘 쓰시면 제가 보기에는 꼭 솔루션이 답은 아닙니다. 써보니까 이런 문제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OS를 선택을 하실 때 반드시 그 시스템 파라미터들을 전부 다 수정하시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그 네트워크 카드 같은 경우, 하드웨어 같은 거 네트워크를 많이 쓰는데 네트워크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맥스 값이 그 윙버퍼 사이즈가 그 센토스 같은 경우에는 뭐 4000 인텔 그 쪽인데 그 4096까지는 줄 수 있는데 그 센토스를 실제로 깔면 디폴트가 2호밖에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트워크를 그것밖에 못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시스템 파라미터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런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하드웨어를 쓰시려고 그러면은 깔아놓고 그 파라미터를 제가 볼 때는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는 수정해서 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장비 가격을 더욱 다운시키고 그 장비를 짜내서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자리에 있어요, 저희는. 네. 다른 데 당연히 보셔야 되는데 저희는 장비 들어왔더니 볼륨 장비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저희가 성능 시험을 해보니까 이 IO 카드가 필요 없었던 거거든요. IO 카드가 들어와서 그게 몇십만 원을 쓴 거죠. 나중에 알고 다 빼버렸어요. 빼니까 더 빨라버려요. 하도점이 그걸 빼고 나서 저희가 다시 구성을 해서 했더니 2배에서 3배가 빨라지는 거예요. 성능 시험을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희도 그 장비를 최근 한 2년 동안 이제 하드볼 클러스터 구축한다고 이제 굉장히 많이 산 경험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하드 클러스터를 구축할 때 일단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고 뭘 할 건지를 고려를 해서 이거에 맞는 스펙을 사는 게 정확한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내려면은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데이터 저장이나 분석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스펙이 필요한 건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내려면은 사실 경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겠지만 그래서 하드비 그 내세우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스케일 아웃하기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작은 규모로 좀 저가의 스펙으로 구성을 해서 만약에 그런 스펙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좀 더 고스펙으로 확장을 하는 방법이 이제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조건 또 보통 이제 하드 같은 경우에는 분산 환경에서 뭔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드수를 뭐 한두 대 사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적게는 뭐 수십 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 뭐 그렇게도 이제 구성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무조건 노드수를 눌린다고 싸게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산 다음에 또 운영하는 부분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 비용도 잘 고려를 해서 환경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를 해서 스펙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하드 같은 경우에 네. 프로그램이 제가 안 된다고 하면 네. 그걸 VM으로 여러 개를 띄워서 아마 넥사님도 운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테스트는 해봤습니다. 아니 저희도 그 VM 환경에서 이제 한번 예전에 가지고 있던 거 있거든요. 성능이 나쁩니다. 쓰시면 왜냐하면은 실제로 VM 젠 위에 가상화해서 이제 올리시게 되면 코어가 보통 이제 8개 같으면 3배 정도 뻥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스케줄러를 통해서 이제 24개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하둡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제 그 MR 작업 같은 거 돌게 되면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쓰게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코어들은 쓸 여유가 없는 거죠. 젠 자체가 스케줄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메커니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줄링 자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박스 하나에 가상화하지 않고 그냥 썼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CPU 제로가 만약에 리소스를 다 써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자리를 다 써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1번부터 7번까지는 아무리 놀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스케줄링을 못하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가상화 위에 올린다면은 워크로드에 따라서 올릴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MR 작업이 너무 인텐시브하다 보니까
올릴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가상화에서 한 거는 뭐 테스트 케이스 정도? 뭐 우리 애플리케이션 짰는데 돈은 없고 이건 한번 해봐야 되겠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VM에 올려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사례로 제가 캐나다 가서 e스포츠인가요? 거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아마존 EC2에서 올려서 하드로 뭐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이오는 별 문제 없으셨어요? 아이오도 문제가 많았죠. 아직도 많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기능 테스트, 그냥 단순한 제이미 테스트 케이스 이런 거 돌릴 때만 그거 쓰고요. 실제로 되게 질문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가상을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게 크라우드에 막 엮어가지고 막 강제로 뭐 장비 없으니까 하면 빠를 거다. 분산되니까 빠를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빠를 수가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 가상화해서는 또 안 되는 이유가 네트워크도 문제가 있거든요. 네트워크가 보통 이제 원진을 쓰게 되는데 하도 가상화한 젠 위에 그 네트워크 드라이버가 그렇게 좋지는 그래서 실제로 네트워크 병목도 엄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상화되는 거에 남아 있는 건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아까운 거. 로고 수집 도구 관리 베스트 프랙티스였는데 원래 지금 많이 나와 있는 로고 수집은 제가 하는 거는 오픈소스로는 뭐 페이스북에 만든 스크라이브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에서 만든 플럼이라는 게 있고, 플럼도 이제 두 가지 버전이죠. 넥스트 제너레이션 버전하고 올드 제너레이션, NG랑 OG랑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처가라고 해서 야후에서 만든, 그래서 보통 제품은 3개인데 아키텍처로 보면 4개 정도 아키텍처가 있는데 경험적으로 보면 그냥 로그에 우리가 데이터 소스에서 우리 로고 타입이 거의 변함이 없다. 무조건 이 서버에서 무조건 이 로그를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는 스파이크 같은 딱 고정 세트 가지고 있는 우리가 컨피그레이션을 익선하게 못하고 그냥 그 서버 들어가서 컨피그레이션 이런 정도가 더 나을 수 모르거든요. 복잡도도 줄여들기 때문에. 그래서 플럼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럼 옛날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원격에서 센트럴라이즈돼 있어서 이제 그 원격에 있는 장비에 어떤 파일을 뭐 핸들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이나믹하게 막 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워낙 관리에 부담이라든가 시스템 복잡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플럼도 아키텍처를 바꾸면서 이제 좀 간단한 아키텍처로 넘어오긴 했는데 어떤 기업들은 이제 왜냐면 원격에 나가 있는 서버들이 그 서버들은 이제 로그 수집하는 그 조직의 서버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 하나만 깔아주세요 해서 에이전트 깔고 관리는 이쪽에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경우는 기업들은. 왜냐면 관리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플럼 OD 같은 아키텍처는 나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 관리할 수 있어라고 하면 좀 심플한 아키텍처로 하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하면 저희는 이제 플럼하고 스크랍 현장에서 도입을 해봤는데 제가 현장에 그때 가장 중요하게 팩토를 딱 원하는 건 한 가지 뭐냐면 로그가 있는 장비가 OS가 뭐냐 이거 제일 먼저 봅니다. 왜 그러냐면 스크라이브는 유닉스에서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시스템을 가보시면 리눅스는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다 유닉스예요. 유닉스에서 스크라이브 설치하기도 뛰어가고 안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은 자바로 된 것만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플럼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플럼은 그런 것들이 좀 좋은 편이고 스크라이브는 단순하게 굉장히 고성능을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안정성 스크라이브가 좋고 환경에 대한 유연함은 플럼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거 고려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플럼 같은 경우에 싱글 스레드로 이제 로그를 수집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링크드인에서 아파치 오픈소스로 낸 게 있어요. 카프카하고 이제 플럼하고 정확한 차이는 뭐냐면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제로 카피를 쓰게 됩니다. 우리 자바에 보면 파일 채널 있잖아요. 그 파일 채널에 트랜스퍼라는 API를 쓰게 되는데 플럼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파일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리드 버퍼를 통하고 애플리케이션 올라오고 그다음에 속격 버퍼 쓰고 NIC 버퍼 그래서 카피를 여러 번 하게 되죠. 그래서 메모리 낭비도 심하고 느립니다. 근데 제로 카피를 쓰게 되면 좀 빠른데 이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실제로 데이터 사이즈가 작을 때는 제로 카피를 하나 안 하나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데이터 사이즈가 클 때는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카프카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데이터 수집할 때 또 하나 이슈는 내가 이걸 실시간으로 저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덩어리로 해서 뭐 배치 주기로 저장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서 좀 많이 차이 나는데 어떤 경우가 배치 비교를 저장하는데도 플럼 같은 거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시스템 복잡도가 높아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배치로 모든 우리 로고는 다 배치로 넣어야 되라고 하면 그냥 제 슈퍼는 FTP 쓰세요 그럽니다. 이게 답이에요. 모든 시스템 변동은 FTP입니다. 근데 그게 플럼 쓸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현장에 가보면 빅데이터 백날 저쪽 시스템이 그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어디 저쪽 시스템에 에이전트를 깔아요. 사용하지도 못할 일이거든요. FTP로 그냥 파일 달라고 해요. 이게 사실 제일 안정적이고 보관하기도 편하고 단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연함이 좀 필요한 겁니다. 뭐 한다고 꼭 에이전트 깔고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로고 수집의 라이트 이슈라고 했는데 서버 많이 늘리면 되죠. 어차피 하드 클러스터는 스케일 아웃 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고를 저장하는 쪽에 이제 수집해서 저장하는 애 이제 이 성능 쪽인데 거기는 예를 들면 콜렉터 같은 경우가 콜렉터가 한 대 있다 그러면 한 대에서 풀로 낼 수 있는 거는 네트워크 밴드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 세츄레이션 되는 거는 하드 쪽으로 나가는 네트워크 그 세츄레이션 되는 이게 그 라이터의 맥스 성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 서버에 아무리 우리가 뭐 CPU를 잘 쓰게 하고 뭐 메모리 많이 넣고 뭐 IO 프로그램을 잘 짠다 하더라도 하드로 나가는 네트워크 성능이 안 좋은 네트워크에 세츄레이션 되기 때문에 장기 대치를 늘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튜닝 포인트는 다 가져가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튜닝해도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한 대 장기 콜렉터를 여러 대 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게요. 뭐 라이트 성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BFW는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솔루션 본 적이 없어요. 네, 저도 상용 솔루션, 오픈소스 솔루션 도구 참고하는 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저희는 다 여기 코딩했어요. 개발 그 위에 계신 분들이 상용 솔루션에서 쓰던 알고리즘 들고 와가지고 하래요. 그래서 뭐 하지 뭐 그래가지고 논문 보고 알고리즘 코딩해서 개고생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필요한 걸 만드는 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 솔루션 중에 템파우라고 있는데 네, 그쪽을 좀 검토를 하다가 너무 비싸서 저희도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면도 있어서 아까 한참 전 주제하고 좀 관계 있는데 그 빅데이터 분석 중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우신지 뭐 이런 거 질문하셨을 때 저희도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감안해 보니까 분석은 아직까지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수집하고 저장하고 ETL 정도까지만 하고 DB 개발도 다 하는 식으로 일단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이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요. 있어요. 분명히 찾으면 있거든요. 근데 이 하드웨어 오픈소스로 하다 보니까 고객들의 눈이 오픈소스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만 비싸면 안 쓰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게 있어도 야 돈 된다, 돈 비싸다 이러면 일단은 고객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분석하기가 더 어려운 거라고. 실제로 오픈소스 쓰면 싸가는 생각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좀 어렵긴 합니다. 솔루션도 이런 제가 보기 현장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4분 남았습니다. 네, 정확히 4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좋은 질문 해주신 분께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 주셨어요. 아니 지금까지 질문하신 분들 안 빅데이터의 정의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숙제미가 어떻게 됩니까? 뭐 정의 꼭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상 어디를 가르치게 건강한 부분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 이게 남쪽으로 가는지 동쪽으로 가는지 그 부분은 알지 않을까. 빅데이터가 너무 보도뷰가 커서 지금 문제가 저희가 나가서 제가 진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회사들이 지금 현장에서는 도메인별로 빅데이터를 다시 정의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거는 사실 이게 빅데이터라고 정의하는 게 제가 쉽진 않을 거예요. 얘기해보면 학계 다르게 하고요. 업계 다르게 하고 업계도 도메인별로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뭐 빅데이터가 뭐냐 저는 그걸 꼭 정의해야 되냐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데이터 만지신 분들이 그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 질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웹 개발하고 있는데요. JCO에서 김병근 님이 그 하루에 대한 세미나를 듣고서 이 빅데이터 쪽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당시 하신 말씀이 연봉이 좋다.
그렇죠. 아직도 좋은지 궁금하고. 네, 뭐 저는 연봉을 다 공개를 하거든요, 원래. 왜냐면 개발자들은 정당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생각인데 대부분 개발자들이 그런 눈빛 싸움에 되게 집니다. 인사팀과의 눈빛 싸움에서. 특히 뭐 이직을 할 때 그 실제 연봉 협상 과정에서 되게 쑥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언을 많이 하는데 절대 눈빛을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아니, 똑바로 인사팀을 똑바로 하면서 자기의 연봉 기대치를 그대로 제시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고민은 인사팀에서 한 고민이거든요. 내가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제시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제가 그쪽 분야를 하기 전에는 대기업에 있었거든요. 제 신상털기 하면 금방 나오시니까. 그때는 제가 10년, 그때 벌써 SS에, 10년 차 넘었는데 5천이 안 됐었어요. 실제로. 지금은 많이 정확해졌겠지만 그때는 뭐 몇 년 전이니까 벌써. 그리고 이제 N사 와서 이제 갈 때 이제 연봉을 세게 썼죠. 인사팀을 째려보면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사팀이 와, 내가 널 뭘 믿고 주냐. 그래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았다. 그래서 눈물을 보고 이제 N사에서 열심히 이제 하드적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하드를 하면서 이제 고속 연봉가 뭐냐 이게 거의 한 해 한 20% 이상 올라간 것 같아요. 한 해. 올라간 게. 물론 뭐 제 위에 계신 분이 평가를 잘 돼서 그렇겠지만. 그리고 나오면서도 이제 저희 지금 있는 이 회사 갈 때도 이제 대표님이 그렇게 잘 준 건 아니고요. 대표님 째려보면서 얘기했죠. 잘 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만 불, 30만 불 이렇게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드웨어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미국도 뭐 엔지니어에 대한 대우가 좋다라고 하지만 제가 들은 얘기는 뭐 대졸자 초봉이 한 3만 불에서 4만 불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엔지니어 쪽으로. 그럼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3만 불, 4만 불은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경력 있으신 분들이 한 10만 불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8만 불에서 10만 불. 그럼 20만 불에서 30만 불 되게 많이 받는 거거든요. 작년에 하드 쪽에 미국 쪽에 오퍼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저한테 오는 아니고요. 오퍼 나온 거 보면 오퍼 보면 이제 20만 불에 오퍼 나온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은 하드웨어 이제 시니어 엔지니어고 그다음에 뭐 영어로 뭐 도큐멘테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 마지막에 이제 걸려서 저는 포기를 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넘어요. 저도. 네. 그래서 저는 연봉을 얼마냐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아니 맛있는 걸 안 사주시더라고요. 믿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엔지니어분들은 자기 기술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연봉 협상을 할 때 테이블상에서 이렇게 수출을 하시면 안 돼요. 째려보고 예를 들면 내가 8천을 받아야 된다. 왜 8천을 받아야 되니? 그거는 필요 없어요. 그냥 지르시면 됩니다. 8천 주세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시게 되면 인사팀에 말리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인사 담당자들은 그런 거 선수잖아요. 근데 엔지니어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일단 내 거 지우고 뒤돌아서서 그냥 그거 뭐 회사 내에서 얘기하시고 결정되면 알려주세요.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회사 내에서 인사팀에서 얘기를 해서 뭐 줄 수 있으면 주는 거고 못 주면은 이 정도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연락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연락하면 그 정도 이제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N사에 연락 하는 게 못 준다고 해서 그럼 안 갑니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한 2주 있다 전화했죠. 갈게요. 그러면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웹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업종을 전환하는 거잖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기술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제가 가고 싶다고 하면은 어떤 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지 하고 가도 되겠습니다. 저는 SS에서 SI만 했어요. 공공 이런 SI 프로젝트 하다가 그다음에 IT어에서 이제 리즈버스라는 이런 쪽에서 거의 이제 웹 쪽만 했는데 저도 한 10년간 웹 쪽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넘어갔는데 그런 업무를 하게 해서 넘어갔을 때 처음에는 정말 거의 새벽에 잠을 못 잤어요. 한 2시, 3시 정도 못 자고. 왜 그러냐면 되게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이쪽 새로운 분야를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외국에서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도와주기는커녕 이제 욕을 많이 먹었죠. 이거밖에 못하냐는 식으로 욕을 많이 먹어서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엄청 그걸 하겠어요. 고생을 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자바 쪽에는 10년간 그러니까 단순히 웹플만 한 게 아니라 자바 쪽에 이제 네이티브한 기술 체계로는 되게 깊게 많이 봤었거든요. 프로그램 랭귀지 쪽에.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 랭귀지에 대해서는 자바뿐만 아니라
하나의 프로그램 랭귀지에서는 정말 누구한테 붙어도 뒤지지 않을 자신 있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전제조건이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어떤 기본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자세히 아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내가 어떤 업무 도메인을 하나 잡고, 예를 들면 뭐, 버전 머신이 됐던, 아니면 지금 같은 하드웨어이 됐던, 아니면 뭐, 지금 하시는 캐시 분야가 됐던, 이런 쪽으로 가서 하나의 어떤 타겟팅을 해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하드 같은 경우는 하드 에코시스템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프로그램 랭귀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오픈소스의 코드를 보고 그 코드를 완벽하게 댓글을 만들면서 그걸 외부에 공개하게 되면 그러면 진짜 외부 나가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해지거든요. 당장 회사하고 나가 할 테니까 써주세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저희 이제 커뮤니티 쪽에 뭐 발변을 하고 계신 분 계신데 열심히 발변으로 계속 꼴놓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처음에는 이제 외부에 많이 안 알려주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발변을 하면서 이제 외부에 많이 알려주시고 자기 기술도 올라가는 이런 선순환 거를 만들면서 아마 그분 이제 돌아오시면 연봉 많이 받으면서 딴 데 가지 않을까. 제가 이제 돌아오시면 연봉 협상에 대해서 한번 컨설팅 한번 해드리고. 네, 그렇게 하려고 할 얘기입니다.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단 전제 조건이 내가 하나의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남한테 뒤질 수 않는 기술 셋을 갖춘 다음에 넘어가세요. 그게 안 돼 있으면 그것도 먼저 갖추시게 더 맞는 거예요. 시간이 사실 20분간 진행한 그 커뮤니티 미팅업인데요. 정말 너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여기 환경이 좋지 않았는데도 열심히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여기 앞에서 좋은 말씀 해주신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